보셨습니까? 네, 많이 보셨네요. 네. 학교 폭력당한 피해자의 복수극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수는 영화 드라마의 단골 소재예요. 맞아요. 네, 현실에서는 못하니까 영화라도 보고 드라마라도 보고 대리만족해라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런데 만약 현실에서 복수극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말이 과연 통쾌하기만 할까? 2000년 5월 과천의 한 공원에서 환경미화원이 뭘 발견해요. 아, 제발 아니면. 네, 토막나서 봉지에 담겨서 벌어진 사람의 발목. 어떡해. 발목만 발견한 겁니다.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래서요, 성인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왼쪽 손, 허벅지, 발, 오른쪽 발, 팔뚝 발견하고요. 또 성인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오른쪽 발, 대퇴부, 몸통 발견합니다. 처참하게 토막난 시신 총 11곳에 나누어서 버려졌습니다. 자, 지문감식 해왔더니요, 공원 근처에 사는 한 부부. 부부예요? 네, 실종 신고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있어요. 작은 아들이 집에 있습니다. 경찰이 부모님 시신이 발견됐다. 그런데 별로 놀라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3일 전에요, 성당 간다고 나가셨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그 시신이 발견됐다는 왜 안 되냐? 경찰이 수색을 했어요. 화장실, 거실에서 혈흔이 발견됩니다. 결정적으로 시신을 담았던 그 봉지에서 그 작은 아들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지난 21일 부부를 엽기적으로 살해한 뒤 쓰레기장에 버린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그 부부의 둘째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아들의 손으로 무참히 살해된 부부의 시신 일부는 쓰레기 봉투에 쌓인 채 인적 없는 개천변과 쓰레기장 등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23살 이모군이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처리한 과정은 가히 엽기적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 명문 K대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어서 더 큰 화제와 논란이 있었죠. 이 둘째 아들, 이 씨라고 하겠습니다. 2살 위 형이 있어요. 동생이 잡혀갔으니까 형도 경찰서에 갔습니다. 근데 경찰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우리 사회를 굉장히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뭐라 했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뭐 당한 게 있었나? 그러니까 나도 지금 학대 생각 어렸을 때 전문가들이 되어 가시는구나.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나는 동생을 이해한다. 그래, 그럴 것 같았어. 동생이. 공범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공범은 아니었어요. 네, 공범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그거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형은 부모를 살해한 동생을 이해한다고 말했을까? 먼저 동생 이 씨의 성장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는요, 회사 출신의 장교였고요. 어머니는 엘리트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맞선 봐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 엄마, 이제 아내는 그 회사 나왔고 장교니까 엄청 높이 올라가겠지 기대했습니다만 예상과 달리 일찍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사이가 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자연스럽게 아들들에게 갔죠. 그런데 큰아들은, 첫째는 좀 반항도 하고 저항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온순하고 당하기만 한 둘째, 작은 아들에게 그게 또 다 몰린 겁니다. 유치원 다닐 때 뭐 문구점, 문방구 가면 모두 사고 싶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한데, 맞아요. 이때도 눈치 보느라고 못하고, 네, 초등학교 때도 수없이 혼나고 두들겨 맞고, 심지어 중학교 때는 나는 우리 부모에게 쓰레기 취급받았다 라는 말을 합니다. 증거도 있어요. 이 범행 2달 전부터 일기에 내가 받은 학대 이거를 다 적기 시작합니다. 그 일기의 제목이 뭐냐? 심판. 어떡해. 이고요. 하도 많아서 학대 사실마다 번호를 매겨가지고 쭉 적었어요. 시계 보는 법 맞으면서 배웠다. 밤늦게 먹는다고 젓가락 던지고, 다리에 피멍 들도록 맞고, 자기 아들한테 너 키 작아서 사회생활 못한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저 아주 극히 일부고요.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 당했잖아요. 그것도 부모에게 성격이 극도로 폐쇄적으로 변하고 내성적으로 변하고. 근데도 공부는 잘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갔는데 부모가 뭐라고 했냐? 서울대 못 간 실패한 자식, 멍청한 자식 필요 없다, 나가 죽어라. 외로. 그리고 사건 발생 열흘 전이에요. 열흘 전 형이 집을 얻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 동생이 가서 집 나르는 거 도와주고 왔어요. 도와주고 왔더니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형이 다 잘했냐? 답을 했겠죠? 근데 엄마는 너 왜 이렇게 성의 없이 말하냐? 이러면서 또 막 화를 내요. 그랬더니 동생이 이제 발끈합니다.
생애 첫 반항을 해요. 생애 첫 반항. 왜 형한테만 관심을 가져요? 집까지 구해줬으면 됐지. 형이 집 얻었는데 그 보증금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대출 받았는데요. 그 동생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해줍니다.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런데 도와주고 왔는데 또 이렇게 욕을 먹으니까 터져버려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받았던 서름, 억울함을 이제 직접 얘기해요. 생애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어떻게 나왔을까? 나는 그런 적 없다. 왜 그때는 말 안 하고 갑자기 지금 말하냐? 이게 자식 도리냐? 정신병원에 하나 가라. 이렇게 몰아붙이고요. 그러고서는 아버지한테 또 혼난 거죠. 역시 마찬가지. 다 지난 거 왜 지금 얘기하냐? 이렇게도 모욕을 한 거예요. 얘는 혼자였네. 이 씨는요, 방에 틀어박힙니다. 남남처럼 얼굴도 안 봐요. 뭐 먹긴 해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 잘 때 밤에 몰래 나와서 해결하고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엄마 아빠는 관심도 안 보이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6일째 되는 날, 이 씨가 한밤중에 양주를 마셔요. 집에 있던 양주를 마시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고 있던 어머니를 망치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을 방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은 아버지까지 살해합니다. 자, 경찰이 왜 죽였냐? 라고 물었더니 부모님이란 생각이 안 들었고 제 인생을 해코지하고 저를 못 살게 굴고 저를 그러면서요. 처음 사과를 내가 요구한 그날 사과를 듣고 싶어서. 네,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다 잊었다. 아, 결국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으로 내려가고요. 대법원에서 확정돼서 지금 무기수로 복역 중입니다. 근데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요, 피해자의 수 1명 아니라 2명이에요. 피해자의 관계? 오, 부모를 죽였어? 끔찍한 범행 수법?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등등등. 사형이 아닌 게 오히려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부모로부터 이제 받은 정신적인, 유체적인 그런 학대로 인한 피해 의식이 강했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 절망감이 있었다. 이걸 고려한 건데 사실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우리 이웃이 몰랐다는 거. 우리 사회의 책임도 일부 있다는 메시지를 사법부가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너무 마음이 듭니다. 너무 마음이 좀 아프죠. 네. 자, 2020년 한 카페에서 일하던 60대 여성 박모 씨가 사망했어요. 그런데 맞아 죽었습니다. 절구 있잖아요. 절구공이 이거 등으로 무참하게 맞아서 죽었습니다. 당시 그 사체의 상태가 굉장히 참혹했어요. 일단 그 치아에 이제 그 노양도 있고 또 점막 출혈이 있었고요. 부피가 섬유화되어 있었고 사인은 둘력, 그러니까 그 외부의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오, 잔인하다. 내부 출혈이 일어나서 사망했는데 범인이 누굴까? 큰딸 A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원한에 의한 그런 관계가 복수 막 이런 게 아니고요? 공범도 있어요. 어? 남자친구? 여동생 2명, 어? 엄마를? 세 자매가 이런 일을 벌인 건데 체포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가 카페 운영하면서요,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엄마한테 돈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거부했어요. 거절당해서 때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사실 이런 극단적인 폐륜범죄의 배후가 있습니다. 무속인 김 씨. 나 지금 계속 소름 돋아. 네, 무속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자매들에게 너희들 재벌가 그 남자들하고 결혼할 수 있어. 그런데 엄마가 길을 흔들어대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사건 당일에도 이 세 자매가 이 김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무참하게 엄마를 때려 죽였어요. 자, 그날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가? 어떻게 해? 저 정신이 나갔나 뭐 저거를. 엄마에게 이런 걸 하라는 거잖아요. 잡아서 묶어라. 저 말은 법률적으로 보면 그냥 명령조다라고 볼 수 네네. 있지만 대단히 위험한 말이고 대단히 그 공격적인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 부모를 묶어 수치가 넘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말 하나하나가 대단히 날카롭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상처가 되는 말인데 그런 말을 듣게 만들었다면 엄청나게 많은 지속적인 세뇌가 있었겠죠. 저거 증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맞습니다. 저건 자, 지시한 건데요, 정말? 그렇죠. 예, 지시가 인정됐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갔죠. 자, 세자매 살인이 아니고요. 예? 아니 이거는 뭐예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다치는 정도만 의도하고자 한 건데 결과적으로 사망했으니까 상해치사. 그런데 이제 그 존속이니까 가중처벌되죠. 존속 상해치사다. 살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째 딸 A 징역 10년, 둘째, 셋째는 각각 징역 7년 받았습니다. 자, 무속인 김 씨 어떤 죄로 기소됐나? 살인교사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살인교사 아니고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죽이라고 한 건 아니다. 존속상해 교사 시켰다. 때리라고 시켰다는 거죠. 때리라고 시켰다. 징역 2년 6개월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이 됐는데요. 그러면 요즘은 가스라이팅이 인정이 되는 거네요. 지금 대단히 중요한 또 법적인 쟁점을 좀 건드리신 겁니다. 사실 너 누구를 죽여, 누구를 때려 이렇게 직접적인 범죄를 지시하면 시키면 교사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지배만 하고 효묘하게 조종만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 법상 현재 처벌 안 돼요.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 가스라이팅 죄 없어요. 심리 지배 죄 없습니다. 정신적인 통제 죄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증거로 남기는가도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문자가 와 있고 이렇게 하면은 예, 맞습니다. 뭔가 상해 이런 예. 거 가해라라는 그런 거도 있는데 계속 말로만 하면서 정신적인 지배를 말로만 이렇게 오면서 그러면은 어떠한 증거도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느낀 예. 건데 가스라이팅의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 아. 사실은. 지금 이 두 분이 정말 중요한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가스라이팅 죄를 따로 규정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이유가 가스라이팅이 뭐죠? 기준이 없어. 기준이 어디까지 하면은 가스라이팅이고 어디까지 하면은 도와주는 거고 어디부터는 법이 허용 안 하는 거고 어디까지는 법이 허용하는 거죠? 이게 애매합니다. 자, 우리가 애매하면 좀 다른 나라 사례를 좀 보고 참고할 수도 있어요. 영국, 놀랍게도 가스라이팅을 포함한 정신적인 통제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강압적인 통제라는 개념을 도입했다고 해요. 즉 폭력이 없더라도 심리적으로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할 수 있다. 그게 죄다. 그 자체가 죄다라는 거예요. 자, 교수님께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스라이팅 자체를 범죄화해서 처벌하는 거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분명히 범죄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런 입장인데요. 대부분 그 말이나 그 행위 자체가 살해 지시가 아니다, 그렇게 극악하지 않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표현해요. 네. 안약은 전혀 유해하지 않은 것 같죠. 예. 안약은 눈에 넣으면. 예. 근데 안약을 계속 옆에서 밥 먹는데 조금씩 타주면 그거 독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의 자체가 증거로서 날카롭지 않다라고 해서 그게 실제로 사람한테 크게 상해를 안 입힌다라는 건 굉장히 근시안적 생각이거든요. 이 가스라이팅 우리가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볼지 또는 심리학적으로 또 정신의학적으로 어떻게 볼지 좀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